네, 2021년 7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동재 기자와 김의겸 기자입니다. 김의겸과 이동재.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홍창호 부장판사가 이끈 재판에서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후배인 백모 기자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작년 8월에 기소됐으니까 11개월 만에 일단나게 됐습니다. 물론 검찰이 불복하면 항소를 하겠지만 2심, 3심으로 갈수록 피고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 사건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쯤에 이동재 기자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요즘 이제 백신이 굉장히 화제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신라젠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기 사건이 됐죠. 근데 신라젠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큰 주주인데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유시민 노태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사람을 불러서 강연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팩트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걸 묻는 편지를 수감되어 있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장한테, 대표한테 5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그 이철 씨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던 거죠. 그 이동재 기자가 보낸 서신에는 이제 그때 계속 이철 씨는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으니까 추가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형이 더해진다면은 뭐 75에 출소할지 80에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나오니까 본인은 물론 가족 재산까지 다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협박이라고 본 게 검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 아무개 씨를 만나갖고 이동재 기자가 그런 의사를 전달할 때 그걸 지모 씨가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해서 MBC에 전달했고 MBC는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서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해서 검언유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게 터져나오던 사건이었고 상대적으로 지금 KBS하고 MBC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장단이 싹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었죠. 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공영방송이 아니죠. 여권 매체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 또 한겨레도 그렇겠지만 일관성 있는 언론들이 있고 어쨌든 MBC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MBC 사장단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 기소는 실패했죠. 검찰도 하질 못했고 이동재 기자를 기소할 때도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쓰지 못하고 강요를 한 거. 근데 강요가 먹히지 못했으니 강요 미수다라고만 해서 기소를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철 씨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행위. 검찰도 뭐냐? 취재윤리 위반만 계속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뭐 구형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맞지요. 네, 저도 기자하면서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시중에 돈을 끌어모았어요. 대개 정권 초기에 그런 이런 돈 끌어온 회사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특정 기업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 기업 설명회 때 그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면 투자자가 몰리죠. 사업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도하기 위해서, 그걸 캐기 위해서 유시민 씨하고 무슨 관계냐. 당신 구속됐으니 솔직히 얘기하라. 이런 것들이 유시민 씨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공익의 목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기자는 공익의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모 씨는 MBC와 짜고 함정을 파놓고 녹음을 하면서 자기를 잡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쪽 대립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보낸 서신 내용이나
그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서 한 말은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재밌는 판결인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기자가 보낸 서신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거 당신이 추가로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75, 80까지 형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건 이동재 기자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그렇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네, 처벌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뭘. 이 경우 피고인들이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끼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신라젠 수사가 피고인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짰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 간부니까는 그를 이용해서 뭐 형량을 좌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둘이 공모한 게 없다며, 이미 검찰도 기소를 못했다며.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재판입니다. 그냥 취재 윤리 문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네,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씨를 만나서 뭔가를 요구하고 압박한 거, 강요한 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기자가 전화를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위협은 아니었다.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처벌받겠다, 강요한 건 아니다, 이런. 그리고 중요한 건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 파일을 들려준 거는 지씨 요구 때문이었다.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면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이 되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자가 한 행위 중에서 취재윤리 위반, 도덕적으로 비난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쭉 보면서 제 사건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리호, 그전에는 나로호를 발사 성공했던, 그것도 3번 만에, 그 후에 이제 누리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몇 년 전입니다. 이 누리호를 만들려면 밑에 로켓을 먼저 만드는데, 그 똑같은 로켓을 하나를 만들어서 4개를 묶어서 1단으로 하고 1개를 2단으로 하고 그 위에 작은 로켓 올려서 이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로켓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게 성공을 해야죠. 그걸 이제 먼저 개발을 하는데 시험 발사를 언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이 다가오니까 그걸 1년 정도 늦췄습니다. 그거 왜 늦추느냐? 시험 발사인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과 뭐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항우영 당시 원장이 뭐라고 좀 항의를 하시길래, 그러면 저랑 인터뷰를 하시죠. 네, 그것도 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때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원에 이렇게 인용문 표시를 해서 썼었죠. 재판을 들어갔는데 항우위원회에서는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틀린 게 없었으니까. 왜 틀린 게 없었느냐? 제가 그 기사를 쓰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우리 과학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정부 발표하고 조사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재판에서 제가 졌습니다. 1,000만 원을 명예훼손으로 물어주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종훈 기자는 항공우주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전문 기자인데, 그가 설사 누구의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더라도 이거는 이 기자가 본인이 확신해서 쓴 거와 같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누구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쓴 것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근데 이 판단은 정부 발표하고 다름으로, 뭐 글자는 똑같지 않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재판하기 전부터도 그 재판부는 상당히 언론에 엄격하게 한다라는 소문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자신이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했더니만 1심에서 1,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나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재판부가 진짜 희한한 자들이 많구나 해서 2심에서는 다부지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쭉 취재원도 밝혔습니다. 다는 안 밝혔지만 뭐 누구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내놓고 멘트도 내놓고, 그래서 팩트 하나를 다 밝히고 뭐 그쪽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반박하는 자료를 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지는 판결 나왔어요. 1,000만 원 다 없다고 나왔는데 2심 재판부 판결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났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항우연 원장 이름도 적시하지 않았고 항우연이란 주어로 해갖고 거기서 하는 이 발사체는 연기가 됐는데 그건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연기했다. 그러나 이걸 쏴봐야 실패해야만 원인을 찾을 거 아니냐. 쏘지도 않게 연기만 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 나라 돈만 먹을 거냐. 이게 제 주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을 건든 거죠. 근데 재판부는 2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자유가 언론한테 있다. 이정훈 기자가 쓴 거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럼 그 1심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아예 저하고 다투는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왜? 상대방 변호인도 자기네 법원장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게 피해간 거죠. 되게 화가 났는데 뭐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구레하게 몇 개 틀린 거는 뭐 그건 저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법원 판사들이 맘만 먹으면은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정훈이는 상당히 전문성 있는 기자니까 누구의 말을 인용했더라도 그건 인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적시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몇 달 후에 나온 정부 공식 발표하고 문구가 다르니 이건 허위 보도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판사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경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2심에 가서는 아예 원론적으로, 그래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의 특정인을 비판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정부 전체를 비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원론적으로 딱 해서 이제 저도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해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 임성근 부장판사인가요? 그런 사람을 탄핵하자고 할 때, 야, 저렇게 편벽되고 이념에 젖은 판사 출신들이 많구나. 이수진 의원.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재 기자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보면서, 검찰이 저걸 해? 예. 뭐 검찰에는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선윤 같은 사람도 있고 정권에 뭐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언론이 KBS가 MBC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동재 사건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별도의 챕터로 뽑아갖고 쭉 이동재 기자 사건을 이렇게 묶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동재 기자가 취재 의혹 때문에 무리하게 민 건 있다. 그러나 사칭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편지 보냈을 때 과격한 문장이 있는 건 있겠지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하다가 욕심내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좀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검찰이 꾸역꾸역 밀다가 한동훈이 못 잡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만 잡아놓는데, 결국은 이동재 기자도 법원이 이번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네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한 건 맞다. 네. 이 채널A가 제가 있는 동아일보의 바로 자매 회사입니다. 저희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을 몰라요. 이 친구 젊은 친구라서 뭐 매체도 다르니까 모릅니다, 전혀. 근데 이제 채널A에서 이 친구를 해임을 했을 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취재 윤리 갖고는 이거는 해임까지는 아니다. 징계 정도. 아니면 제가 책임자라면 불러서 무지하게 야단치고 그걸로 끝낼 겁니다. 일일이 징계를 해버리면은 어떤 기자가 자기 매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그럼 심하게 야단치고 기합을 주고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걸 낫지. 그래서 좀 유감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A 노동조합에서는 복직을 바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 기자도 상당히 상처를 받았으니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진 기자들이 다시 복직을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취재는 어떻게 한다는 걸
라인이 있잖아요. 저희 기자 같은 사람들을 심층 취재하는 기자들은 스스로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는 걸 압니다. 다 뭔가 심층 취재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덫을 파놓고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 정권 세력에서 보수 언론 기자 하나 걸려라 기다렸겠습니까? 이동재 기자가 걸려든 것 같으니까 만든 거죠. 그 녹음, 지씨가 녹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꾸민 거죠. 그 다음에 KBS가 그거 갖고 또 꾸몄다가 이동재 기자가 그거 아니다고 파일 공개하니까 사과하고 뭐 MBC, KBS가 진짜 보수 언론 중에 한 기자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도소 담장을 잘못 걸으면 이동재처럼 구속이 됐다가 뭐 나중에 보석이 됐다가 이제 무죄가 되긴 좀 고생할 수도 있고, 유능하면은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뭐 그걸로 인해서 글쎄 운 좋으면 기자상이나 한번 받을까? 저는 그래도 한국 기자상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못 받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도소 담장을 걸을 정도로 의욕이 넘치고 치밀한 기자들이 있어야 정권이 마음대로 독재를 못합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세력, 검찰 그리고 감사원에 대표되는 두 사람이 이 정권의 불법과 독재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론에서는 충분히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겁니다. 제 매체가 동아일보지만 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가 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그 다음에 뭐 동아, 중앙,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니 저쪽으로 가서 추적추적 맞춰간 거는 한겨레 뭐 그런 거죠. 뭐 경향도 그렇고.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 이제 그것도 또 1,000만 원 제가 소송에 졌다가 또 막아내고 한 뭐 그 재판을 또 치렀습니다. 그것도 왜? 문재인 사진 쓴 것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저작권 도용에다 열심히 보도해줬던 건 경향신문이죠. 저도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언론이 이 뭡니까? 이념 때문에 팩트를 보지 않고 팩트를 갖고 이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자력을 제법 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핵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때 데스크가 취재하라 그랬거든요.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은 건데 원자력 하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일하고 밥 먹고 사는데 이 안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먼저 죽고 방사선을 쬐도 내가 더 많이 쬐이는데 내가 문제없다는데 바깥에 있는 당신들이 왜 그러시오 하길래 합리적이네. 내가 내 이념에 젖지 말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제가 친핵으로 돈 겁니다. 저는 팩트를 토대로 이념을 택한 거고, 지금 반핵을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반핵을 정해놓고 반핵에 맞는 팩트만 골라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친핵에 맞는 팩트는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언론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김효겸이라는 기자를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참 더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친구 한겨레에 있을 때 선임 기자 하면서 쓴 기사 있죠. 그 기사하고 조선일보의 이모 기자가 쓴 거하고 그 다음에 고아무개라는 사람이 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촛불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 의견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저는 무능했다고 봅니다. 왜 무능했냐?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옵니다. 그거를 여우와 같은 지혜로 타고놓고 사자와 같은 용기로 밀어제끼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왔을 때 아주 나이브하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패하거나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니 뭐 묵시적 뭐랬죠? 뭐 그 공모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죄를 주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 모든 공무원이 한 걸 다 책임지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을 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과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의무를 다 못합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인데 그걸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김의겸 원 오브 댐이 김의겸이죠. 최강욱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도 팡팡 뜨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의겸 씨가 청와대 대변인도 했지만은 MBC 기자들이 이번에 또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를 하고 나니까 우리 때는 늘 하던 일이다. 경찰 사칭을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 사칭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기자라고. 그리고 가면은 상대방이 안 만나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문 앞까지 가서 두들겼죠. 안 열어주더라고요. 문만 좀 열어보시라고요. 뭐 계속. 그러니까 이제 문고리 이렇게 딱 걸고 안전만 걸고 여는 방법이죠. 그거 딱 열길래 가시오 그러길래 그냥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팔이 들어가니까. 문 닫으시고 내 팔을 자르려면 자르시고, 당신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팔을 못 빼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때 뭐 신경이라 하는 거죠. 뭐.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뭐 저도 일이 있어 왔는데, 그래도 뭐 얘기는 들어보게, 뭐 문 열어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나도 정식으로 듣고 가고,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 뭐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팔 빼라 나가겠다 그래서 나와갖고 뭐 별 소득도 없어요. 뭐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는 불입니다. 그런 걸 강요죄로 걸면은 기자 아무도 못합니다. 이 정권이 이 언론을 잡지 않으면, 결국 잡은 게 뭡니까? 국정원 잡았죠. 경찰 잡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론 잡았죠. MBC, KBS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검찰을 잡으려고 하다가 검찰이 제대로 안 잡힌 거죠. 거의 잡혔죠. 사실은 윤석열 내세워서 할 땐 다 잡은 거였죠. 윤석열 씨가 총장 되면서 돌아서는 바람에 이제 윤석열 믿고 검찰들이 대들면서 이렇게 된 거죠. 다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견제 세력을 잡아버리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언론 출신 김의겸 씨가 앞장을 쓰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한 구악 행태를 갖고 우리 동료를 왜 욕보이냐 이거예요. 이동재만도 못한 선배 기자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동재 기자가 이제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위로를 하면서, 복직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채널A에서도 성급하게 해고를 하지 말고 해임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봤으면, 징계 정도만 내려놓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겠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변해갖고 언론까지 팔아먹는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몇몇 언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진짜 언론 공작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MBC와 KBS의 움직임들이 그야말로 권력과의 유착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문재인 정권의 본질입니다. 대깨문들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는 팩트를 자기네 맞는 것만 골랐고 만들어갑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경제도 죽고,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군대 들어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애들 왜 병사들 외박을 휴가를 내주고 이제 외출을 내주지 않습니까? 휴가 내주면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친구랑 놀고 오겠죠. 그리고 귀대 시간이 딱 되면, 귀대 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탈영이니까 미리 오긴 오죠. 그리고 외출 나간 친구는 저 지방이 먼 곳이 이제 자기 집인 경우는 그까지 못 가니까 부대 앞에서 놀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7시에 귀대하라. 휴가병, 그 다음에 또 외출병 귀가하라 그러면 7시 전에 다 옵니다. 와가지고 부대 안 들어가잖아요. 부대 담벼락에 앉아서 7시 될 때까지 다 버티다가 5초 전에 다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 그만큼 자유가 좋아서입니다. 그죠? 뭐 군대 들어가서 자유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인데, 이 자유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론이 있어야 되고 사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법부 김명수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고 이렇게 가면서 이 정권이 또 윤석열을 시켜서 검찰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 그게 실패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언론도 많이 뭉그러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동재 기자가 아주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는데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축하하면서 우리 언론도 언론의 자기 본령을 지키면서 이 독재를 하는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써주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